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조조 세계관에서는 수많은 스탠드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제 나름대로 최강의 스탠드를 뽑으려고 해봤으나 대다수 최강의 스탠드들이 전부 주인공, 보스들에게 몰려서 사실상 주인공, 보스의 스탠드 순위와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주인공과 보스를 빼자고 하니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비슷한 능력끼리 비교하자니 이전 영상인 BS 시리즈에서 이미 전부 다뤄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디오가 한 마리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런 디오조차도 반박하지 못할 개쓰레기 스탠드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렇기에 오늘은 디오조차도 반박하지 못할 개쓰레기 스탠드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드래곤즈 드림은 6부의 등장인물 텐주의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길과 흉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길의 방향을 제시할 경우 고리 안에서 나침판으로 가리켜주듯이 방향을 제시하며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공격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흉의 길은 고리에서 나와 거품에 갇힌 상태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공격은 100% 맞습니다. 조조 속 다른 예언 능력들은 에피타프처럼 지속시간이 짧든 토트신처럼 난해해서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 복잡하다 라는 단점이 있는 것에 반해 방향이라는 단순한 조건과 지속되는 능력임을 감안하면 예지 능력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스탠드체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당장 같은 부의 화이트 스네이크만 봐도 장점에 속하는 편입니다. 스탠드체 본인이 알아서 할 거 해서 본체는 숨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드래곤즈 드림은 바로 중립을 지킨다라는 점입니다. 중립이기에 적인 주인공 일행에게도 조언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 길과 흉의 방향을 적도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켄주의 편보다는 상대편에 가까운 괴상망측한 스탠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수랄 스탠드들처럼 본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비록 조건부이지만 조조에서 메이저한 능력인 운명 고정과 본체 자체의 능력으로 공격 부재를 극복하였고, 실제로 주인공 멤버 대다수를 혼자서 상대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서바이버 또한 6부의 징벌방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스탯입니다. 스탯은 지속력은 C, 그 외의 스탯은 전부 1하는 처참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스탯만이 스탠드의 전부는 아니니 능력을 살펴보자면 젖은 지면을 타고 100분의 7V라는 실로 미약한 전압으로 인간의 신경을 자극해서 전투 본능을 자극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능력인데, 이는 말 그대로 서로 죽여라를 실현 가능한 미친 스탠드이며 상술한 디오의 대사에서 예시로 나온 스탠드가 바로 이 스탠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사람들 대다수를 리타이어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단점은 피하 식별의 구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홀리처럼 스탠드가 제어가 안 됐는지 이전부터 스탠드가 멋대로 발동되어서 주변 지인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서바이버의 원래 주인인 한장 주인의 과거사는 물론 후에 푸지 신부가 디스크를 빼냈고 디오는 이 스탠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쉽사리 쓸 수 없었는지 3부 시점에서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디오가 공인한 스탯이 낮아도 강력한 스탠드이기도 하고, 작중의 상황처럼 적들만 모여있는 상황에서는 막강한 성능을 뽐냈기에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슈퍼플라이는 4부의 카네다이치 토요히로의 스탠드로 토요히로가 온갖 기행을 벌이자 이를 스탠드 유저로 판단한 주인공 일행이 토요히로를 찾아가면서 맞붙게 됩니다. 주된 능력을 살펴보자면 동화는 탑에는 한 명만의 존재가 가능하며, 만약 나가려고 할 시 탑과 동화가 되어버리는 능력이고, 에너지 반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탑을 공격할 경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대로 공격이 돌아오며, 이는 능력도 마찬가지인지라 더 핸드의 삭제 능력마저도 반사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있는데, 첫 번째로 동화 능력으로 인해서 본체인 본인도 갇혀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점, 이는 토요히로가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로는 전무한 복구 능력, 데미지 반사가 아닌 에너지 반사라고 언급한 것이 이 특징 때문인데, 작중 묘사를 보면 데미지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자칫하면 무너져서 본체가 깔려 죽거나 설사 살아남더라도 스탠드 능력이 해제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드래곤즈 드림처럼 이 에너지 반사 능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에 결국 크다가 되돌린 에너지 반사에 본인이 맞아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도 켄조처럼 본체인 자기 자신을 극도로 단련시켜서 에너지가 반사되는 경로를 계산하여서 원거리 공격을 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일행을 공경에 빠뜨렸기에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헤이아는 7부에 등장하는 포코로코의 스탠드입니다. 스탯은 지속력 B를 제외한 전부 E인데요.
이 스탠드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대본 짜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없어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본체를 칭찬하는 것으로 작중 묘사만 보면 능력이 행운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이나 작중 언급에 따르면 운은 본체인 포코로코의 능력일 뿐 스탠드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운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용기가 없던 포코로코와 궁합이 잘 맞기도 하고 실제로 스틸볼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하수랄 스탠드들부터는 본체를 상처 입힐 수도 있기에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물을 가열하는 스탠드는 6부의 푸치 신부의 디스크로 등장하는 스탠드입니다. 사실 이름부터가 너무 처참한데 말 그대로 물을 가열해서 끓이는 모습만 보여주는 헤이야보다 더 할 말이 없는 스탠드입니다. 이는 주인공 멤버 중 하나인 푸파이터즈를 이름도 없는 뒷보 스탠드로 끝내는 것이 맞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런 디스크를 어떻게 얻었나 또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가설, 이 스탠드는 이전의 주인 때부터 본인의 신체의 물을 끓이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푸치 신부가 스탠드 디스크를 뽑았냐가 발목을 잡습니다. 본인의 신체에 물을 끓이는 능력이면 애초에 자살 행위니 능력을 쓰면서 돌아다닐 리가 없고 그렇게 푸치 신부가 이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죠. 설사 홀리처럼 원치 않게 발현됐을 경우에도 이 유저가 죽기 전에 우연히 푸치가 이를 만나서 디스크를 빼냈다라는 자기적인 전개가 펼쳐지기에 이 가설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결국 원래는 다른 열과 관련된 능력이었으나 열에 취약한 플랑크톤이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리는 그냥 디스크가 튕겨져 나온 것에 반해 푸파이터즈는 대체 왜 안 튕겨져 나오고 능력이 강제로 발동되었냐 라는 의문 또한 생기는데 이는 사람에게 넣을 때는 맞지 않으면 튕겨나오나 스탠드에게 넣으면 본인이 스탠드이니 이미 스탠드가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디스크가 튕겨나가지 않고 능력이 강제로 발동된다 라고 껴맞출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멤버 중 한 명을 죽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성의 없는 설정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차라리 주변 환경을 좀 조절해서 푸치 신부가 머리를 굴려 열을 내서 공격한다라는 전개였거나 최소한 서바이버처럼 예전의 주인과 원래는 모아는 스탠드였고 푸파이터즈에게 들어갔을 때는 왜 악영향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스탠드 자체도 의미불명인데 작품 외적인 비판까지 섞어서 3위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2위부터는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쉴드가 불가능한 진짜 쓰레기 스탠드라는 것 또한 추측이 가능하겠죠. 밀라그로맨은 8부에 등장하는 스탠드이며 과거에 무기를 팔아서 떼돈을 번 상인이 있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비를 물게 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가족들을 전부 쏴 죽이고 집 전체를 불태워서 본인도 자살을 했는데 이때 타다 남은 지폐 한 장이 밀라그로맨이라고 불리는 저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추정상 삥뜯기 로드처럼 사후에 발동되는 스탠드로 보이는데 저주의 내용은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돈이 늘어난다라는 듣기만 하면 개사기처럼 느껴지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돈이 늘어나기만 할 뿐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인데 예시로 물건을 사면 하자가 있어서 환불이 되고 도박을 하면 읽기는커녕 오히려 따기만 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주변 상인도 알고 있는지 끝자리가 13월인 해당 지폐는 아무도 받지 않아서 돈은 점점 쌓여가나 사용할 수는 없는 괴상망측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작중에서의 전개는 조슈가 가게에서 남겨둔 지갑을 훔쳐가는 것으로 시작. 이 새끼는 폭행미수, 강미수, 도둑질까지 안 하는 짓이 없네. 결국 상술했듯 저주의 효과로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낀 조슈는 다시 자이헤이를 찾아갔으나 자이헤이는 고맙다라 하면서 조슈를 놀리는데 그 와중에 굳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자기 입으로 떠벌려댑니다. 그렇게 조슈는 자신의 스탠드 너트킹콜로 지폐를 자이헤이가 마시던 음료수 병에 고정시켰고 지폐는 찢어져서 자이헤이에게 지폐를 떠넘기고 파괴된 것으로 취급되어서 저주는 다시 자이헤이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딴 스탠드가 2위냐라는 생각을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반대로 무엇이 1위인지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1위의 스탠드는 바로 치프트릭입니다. 상술한 밀라그로맨처럼 저주라고 봐도 무방한 스탠드인데 그나마 밀라그로맨 같은 경우는 죽지는 않고 타인에게 떠넘기고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나 치프트릭 같은 경우는 등에 기생한 치프트릭을 타인이 보면 사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부의 스탠드 엠프리스처럼 등과 일체화가 되기에 공격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스탠드입니다. 물론 파해법이 아예 없진 않지만 전부 하자가 있는데 화이트 스네이크 등의 감각 차단 능력을 가진 스탠드들로 시각을 봉인하던지 아니면 은두르, 종갈리 A처럼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면 치프트릭을 볼 수 없지만 하지만 이는 이미 치프트릭에 기생당한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전략이고 성인의 유해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저 타인에게 떠넘길 뿐이고 로카카카는 특정 부위를 그만큼 잃어야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신종 로카카카 또한 성인의 유해처럼 그저 타인에게 떠넘길 뿐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죠. 그나마 신종 약물인 로카카카 625일 같은 경우가 가장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이나 애초에 상술한 방법들 모두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등을 제거한다고 등에 기생한 치프트릭이 사라지는지
옮기는지,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로 기생 장소를 옮기는지, 그냥 치프트릭이 숙주를 죽이고 나와서 다른 숙주를 찾는 것인지 등의 변수가 너무 많으며, 심지어 조르노의 고랭레조차도 기생하기 전에 기생한다는 진실을 무효화해야 하고, 이마저도 이미 치프트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되감지 못합니다. 그나마 아빠의 스탠드인 더 월드 오버 헤븐은 치프트릭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덮어서 유일하게 치프트릭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으나 게임 속에만 등장하는 스탠드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 스탠드가 얼마나 쓰레기 스탠드인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작중의 로안처럼 절대 돌아보면 안 되는 골목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속 개쓰레기 스탠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비 털릴 일 없을 정도로 진짜 쓰레기들만 모아놨다 인정?